늦은 겨울 저녁, 미니의 집은 평소보다 더 조용했다. 바람이 유리창을 스치는 소리는 들렸지만 집 안에는 어떤 숨결도 어떤 움직임도 없었다. 그런 고요를 가장 먼저 깨뜨린 것은 낯선 소리였다. 재수 씨 제발 문 좀 열어주소. 저희가 잘못했. 낯익으면서도 이 집에서는 들리지 않아야 할 목소리. 미니는 식탁에 올려둔 컵을 잠시 내려놓고 천천히 현관 쪽으로 걸어갔다. 노크 소리가 이어졌다. 그리고 그 다음엔 울음이었다. 재수 씨 우리 좀 살려주이소. 정말 이제 아무데도 갈 데가 없소. 그 목소리는 다름 아닌 남편의 큰형 윤태수 그리고 그의 아내 박정순이었다. 이 집의 문 앞에 무릎을 꿇고 울고 있어선 안 될 사람들. 몇 년 전 남편 성우가 죽기 직전 가장 잔인했던 말을 내뱉었던 바로 그 사람들이었다. 미니는 문고리를 잡은 손이 잠시 멈췄다. 그리고 아무 표정 없이 문을 열었다. 문이 열리자 한겨울 칼바람과 함께 두 사람의 몰골이 눈에 들어왔다. 형님 윤태수는 털이 빠진 점퍼 하나에 허름한 반바지를 입고 있었다. 고작 이 정도 옷으로 겨울을 버티고 있었다는 건 상황이 얼마나 최악인지 말해주는 듯했다. 그리고 형수 박정순. 그녀는 볼이 퉁퉁 부을 만큼 울어붓고 입술은 터져 피가 맺힌 채였다. 눈동자는 완전히 무너진 사람의 그것처럼 흔들리고 있었다. 두 사람은 문이 열리자마자 바로 미니 앞에서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재수 씨 우리 좀 살려주이소. 정말 잘못했소. 형님의 목소리는 완전히 박살나 있었다. 박정순도 고개를 깊이 숙이며 울부짖었다. 동서 제발 우릴 버리면 우린 진짜 끝이야. 정말 아무도 없어. 너라도 제발 손 한 번만 잡아줘. 미니는 미동도 없이 둘을 내려다보았다. 그들의 손은 바닥을 움켜쥐며 떨리고 있었고 무릎 아래는 이미 젖어 있었다. 눈물인지 바닥에 떨어진 눈물방울인지 아니면 그들의 체온이 사라지며 맺힌 습기인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미니의 얼굴에는 단 하나의 감정도 떠오르지 않았다. 파도처럼 큰 분노도 불쌍하다는 연민도 아니었다. 그저 텅 비어 있었다. 형님 태수는 떨리는 손으로 미니의 바짓단을 잡았다. 재수 씨, 내가 잘못했소. 내가 그때 미쳤었소. 형님이라고 부르는 동생한테 그렇게 할 말들이 아니었는데. 미니는 그 손을 슬며시 빼냈다. 왜 오셨습니까, 아주버님? 아주 차가운 목소리였다. 그 말 한마디에 형님은 더 크게 무너졌다. 재수 씨, 우리 사기당했소. 땅도 날아가고 집도 날아가고 아이들 학교도 못 보낼 판이요. 정말 우리 이제 죽을 맛이요. 미니는 아무 말 없이 그를 내려다볼 뿐이었다. 박정순이 그 틈에 끼어 울부짖었다. 동서 제발 부탁이야. 우리가 그때 정신이 아니었어. 그때는 정말 우린 잘 되는 줄 알았고 성우가 부탁할 때 우리가 왜 그랬는지 지금 생각하면 우리도 너무 무서워. 그녀는 스스로의 뺨을 때리며 계속 울었다. 동서나 좀 봐줘 제발. 동서밖에 없어. 우리가 도움을 받을 사람은 진짜 동서뿐이야. 하지만 미니의 눈은 흔들리지 않았다. 돌아가세요. 그 짧은 한마디에 형님과 형수는 동시에 고개를 들었다. 형님은 절규하듯 외쳤다. 재수씨, 안 된다 재수씨. 우리 진짜 죽는다 재수씨. 제발 한 번만. 미니는 손을 들어 형님의 절규를 막듯이 살짝 흔들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말했다.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왜 지금 두 분이 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는지. 그녀의 목소리는 마치 오래된 상처를 꺼내듯 담담했다. 그 이야기는
몇 년 전으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그때는 아무도 몰랐다. 이 숨막히는 비극이 한 사람의 선함과 다른 사람의 탐욕에서 시작된 줄은. 아버님의 장례가 끝나고 집안은 조용했다. 누가 먼저 말을 꺼낼까 눈치를 보며 네 남매가 모여 앉아 있었지만 그 침묵은 오래가지 않았다. 법사님이 남겨둔 서류를 펼쳐들고 말했다. 고인은 생전의 재산을 네 분 자녀에게 똑같이 나누어 주라고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그 말에 미묘한 긴장감이 일었다. 큰형 윤태수는 팔짱을 낀 채 그래, 아버지가 공평하신 분이지 라고 중얼거렸지만 그 말 속에는 이미 욕심의 그림자가 어른거렸다. 둘째 누나는 한숨을 쉬었고 셋째는 고개만 끄덕였다. 그리고 막내 성호. 민희의 남편은 조용히 눈을 감았다. 평생 바르게 살아온 사람의 표정이었다. 며칠 후 저녁 무렵 창밖은 비가 내리고 있었고 민희는 조용히 빨래를 걷어 실내로 들이고 있었다. 그때 성우가 말했다. 민희야, 잠깐 이야기 좀 하자. 늘 부드럽던 그의 목소리가 오늘따라 조금 더 무거웠다. 무슨 일 있어요? 장례 끝난 뒤로 계속 얼굴이 안 좋아요. 성우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 천천히 입을 열었다. 아버지 유산 말이다. 민희는 손에 들고 있던 수건을 내려놓았다. 그거 형님께 드리려고 한다. 순간 민희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러나 성우의 눈동자에서 그 말이 장난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다. 성우 씨, 정말 그렇게 하고 싶어요? 응. 그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형님은 평생 농사만 짓고 아버지랑 함께 일궈왔잖아. 난 사업하면서 벌이도 괜찮고 지금 상황이면 형님이 가져가는 게 맞는 것 같아. 그 말은 남편의 착함과 바른 마음을 그대로 드러내는 말이었다. 그러나 민희는 마음이 편치 않았다. 아주버님 윤태수를 생각하자. 참 이상했다. 착한 사람은 아니었다. 입은 빠르고 사람 사이에서는 늘 계산적이었고 무엇보다 사람 위에 군림하는 기질이 있었다. 그래도 성호 씨 몫인데요. 아버님이 똑같이 나눠주신 이유가 있겠죠. 알지. 성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데 아무래도 난 마음이 걸리네. 우리 생활은 괜찮고 형님은 늘 빠듯하잖아. 민희는 남편의 이런 마음을 거절할 수 없었다. 그가 평생 보여준 선함과 양심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요. 성호 씨가 그렇게 하고 싶다면 저도 따라갈게요. 성호는 민희의 손을 꼭 잡았다. 고맙다, 민희야. 내가 있어서 난 늘 든든해. 그 순간만큼은 세상 누구보다 착하고 바른 남편을 둔 게 민희의 자랑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그 결정이 미래의 어떤 악몽의 시작이 될지는 그 누구도 몰랐다. 다음 날 아침 성우는 아주버님 집을 찾았다. 윤태수 아주버님은 마당에서 불쏘시개를 정리하고 있었다. 아이고, 성우 왔나? 뭔 일이고? 성우는 준비해온 서류 봉투를 꺼냈다. 형님, 아버지 유산 제목 형님께 드릴게요. 형님이 아버지 곁에서 오래 고생하셨고 저희는 괜찮으니까요. 그 순간 아주버님의 얼굴이 말도 안 되게 환하게 밝아졌다. 야, 성호야. 아버지 돌아가시고 내가 이렇게 말해주니 형이 진짜 기쁘다, 기뻐. 그 웃음은 감사보다는 기다렸다는 듯한 탐욕이 묻어 있었다. 아주버님은 성호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역시 막내는 막내다. 형이 네 은혜 평생 못 잊는다. 정말이다. 그러면서도 그 웃음은 이상하게 불편했다. 민희는 조금 뒤에 도착해 형님네의 태도를 지켜보았다. 민희 왔나? 형수 박정순이 반갑게 나왔다.
그녀의 첫마디는 동서, 밥은 먹고 왔나? 가 아니라 동서, 성우가 준 유산. 정확히 어느 정도 되는 건가? 그 말에 미니의 심장이 살짝 내려앉았다. 아, 이 사람들. 벌써 계산을 하고 있었구나. 하지만 성우는 그런 속내를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는 듯 웃으며 말했다. 형님이 잘 쓰시면 돼요. 저희는 괜찮으니까요. 형님 윤태수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래. 그럼 형이 알아서 잘 굴려볼게. 니는 걱정하지 마라. 그 말 속에 이제 이건 내 거다라는 태도가 아주 깊고 굵게 박혀 있었다. 그리고 며칠 뒤 민희는 아주버님이 장터 막걸리 집에서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걸 우연히 듣게 된다. 성우? 아이고, 착하긴 하지. 근데 너무 순한 게 탈이다. 그 땅? 원래 내 거였고 지금도 내 거지. 그거 뭐 다시 돌려줄 필요 있나? 그 말은 미니의 심장을 날카롭게 찔렀다. 아, 아주버님은 이걸 빌려준 게 아니라 아예 본인 걸로 생각하고 있구나.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미니는 깊은 불안감을 느꼈다. 본인 몫도 아닌걸. 이미 뺏긴 사람처럼 내 것이라 말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앞으로 남편 성우가 어떤 일을 겪게 될지 미니는 어렴풋이 예감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예감은 곧 현실이 된다. 아주 처참하고 잔인한 모습으로 유산을 형님에게 넘긴 뒤 며칠 동안은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 성우 역시 마음이 한결 편안해진 듯 밥맛도 돌아왔고 오랜만에 나도 오늘 좀 쉬어볼까? 라며 편안한 표정을 짓기도 했다. 하지만 미니는 알았다. 그 평온함이 오래가지 못하리란 걸. 왜냐하면 유산을 받은 뒤 형님의 태도는 조금씩 아주 조금씩 변해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날은 토요일이었다. 미니는 반찬을 만들며 라디오를 듣고 있었고 성우는 장작을 패며 땀을 흘리고 있었다. 그러다 갑작스럽게 날아온 전화 한 통. 전화기 화면에는 형님 윤태수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떠 있었다. 아주버님 전화 왔어요. 성우가 손을 닦으며 전화를 받았다. 형님, 뭐 하십니까? 전화 너머의 목소리는 이미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성우야, 그 딱 말이다. 아, 네. 형님, 잘 쓰고 계신지? 형님은 말끝을 길게 끌며 말했다. 그 등기 말이다. 내 앞으로 빨리 좀 넘겨라. 성우는 당황했다. 형님, 아직은 저희가 드리긴 했지만 등기는 천천히 해도 되지 않나요? 그러자 아주버님의 목소리가 버럭하고 올라갔다. 뭔 소리고? 어차피 나한테 준 거 아이가. 등기까지 내 앞으로 해야 진짜 내 거지. 그 말에 성우는 순간 말문이 막혔다. 아, 예. 그럼 상의해서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뒤 성우는 미니를 바라보며 난감한 표정을 지었다. 미니야, 형님이 빨리 등기 넘겨달라고 하시네. 미니는 이미 이 상황을 예감하고 있었다. 성우 씨, 유산을 드린 것과 등기를 넘기는 건 다른 문제예요. 형님이 너무 성급한 것 같은데요? 그러나 성우는 여전히 선하게 말했다. 그래도 내가 드린 거니까 등기 넘기는 게 맞겠지? 미니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남편의 마음이 선하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았다. 하지만 그 착함이 때로는 자기를 해칠 수도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그래요. 그럼 서류 챙겨서 형님 댁에 가봐요. 그날 오후 둘은 형님 집을 찾았다. 윤태수 아주버님은 이미 서류를 펼쳐놓고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왔나? 여기 도장 찍으면 된다. 미니는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다. 당연히 고맙다는 한마디 정도는 있을 줄 알았다.
하지만 그 어디에도 감사는 없었다. 오히려 모든 것이 당연하다는 듯한 태도뿐이었다. 성우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형님, 저희가 드린 건 맞지만 등기를 바로 넘기기엔 조금.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형님은 탁 하고 서류를 책상에 내려쳤다. 아, 진짜 성우, 너 왜 이러노? 줄 거면 확실히 주던가. 뭐 이렇게 질질 끄노? 미니의 눈이 그 말을 듣자마자 싸늘하게 얼어붙었다. 아주버님, 말씀을 조금 곱게 하셔도 되지 않을까요? 그러자 형님은 미니를 힐끔 보며 말했다. 재수 씨는 좀 빠지소. 이건 형제들끼리 이야기하는 거니까. 미니의 손이 순간 떨렸다. 그러나 성우가 먼저 그녀의 손등을 토닥이며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성우는 다시 형님을 바라보았다. 형님, 미니 말이 맞습니다. 아버지 유산은 저희 몫이었어요. 드리는 건 진심이지만 이렇게 당연하다는 듯 말씀하시면 형님은 비웃듯 말했다. 뭐, 이제 와서 손해보는 것 같나? 줄 거면 확실히 줘야지. 내는 그 땅으로 사업 좀 해보려고 한다. 미니의 심장이 내려앉았다. 사업? 아니 설마 그 땅을 담보로 또? 그리고 실제로 형수 박정순이 옆에서 덧붙였다. 동서, 어차피 그 땅은 이제 우리 거잖아. 우리가 어떻게 쓰든 간섭은 아니지. 그 말은 미니의 가슴을 날카롭게 찔렀다. 형수님, 말씀이 지나치세요. 그 땅은 성호 씨가 드린 거지. 형수님께 드린 건 아니잖아요. 형수 박정수는 그 말을 듣자 입술을 비죽 내밀며 말했다. 아이고, 성질나네. 동서는 원래 성깔 있는 줄 알았지만 이렇게 까다로울 줄은 몰랐네. 그 순간 미니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말해봤자 통하지 않을 사람들이라는 걸 그 자리에서 확실히 깨달았다. 성우는 갈등 끝에 도장을 찍었다. 그러나 도장이 찍히는 순간 미니는 직감했다. 아, 이제부터 악몽이 시작되는구나. 며칠 뒤 미니는 장터에서 들려오는 말을 듣고 심장이 멎을 것 같았다. 태수 형님, 그 땅 담보로 벌써 대출 받았다더라. 와, 속도 보소. 이제 자기 거라고 아주 난리라던데. 막내 성우는 참 착하다. 그 사람 때문에 망한다 망해. 그 말이 미니의 가슴에 얼음처럼 박혔다. 그리고 그날 밤 성우는 미니에게 말했다. 미니야, 형님이 나를 조금 이상하게 보더라. 미니는 남편을 바라보았다. 성우 씨, 형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성우는 그 말을 듣고도 그저 웃으며 말했다. 아니야. 형님은 그래도 내 형님이다. 미니는 그 순간 아득한 슬픔을 느꼈다. 이 사람 너무 착해서 자기 목숨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있구나. 그리고 그 예감은 조금도 틀리지 않았다. 성우의 회사 책상 위에는 며칠째 처리되지 못한 서류들이 쌓여 있었다. 그 서류들 대부분은 거래 취소 통보, 대금 미지급, 연기된 계약서였다. 하나씩 하나씩 성우의 삶에서 무너져 내렸다. 아침 9시 첫 번째 전화가 울렸다. 성우 사장님, 이번 거는 우리 회사 사정이 좀 안 좋아져서 일단 무기한 보류해야겠습니다. 오전 11시 두 번째 전화. 사장님, 죄송합니다만 납품건이 취소됐습니다. 저희도 어쩔 수가 없네요. 오후 2시 30분 세 번째 전화. 사장님, 이번 달 지급 예정이었던 금액은 당분간 힘들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전화는 미안함조차 느껴지지 않는 딱딱한 목소리였고 그 말들은 성우의 가슴속에 큰 돌처럼 무겁게 쌓여갔다. 미니가 저녁을 차리며 말했다. 성우 씨 괜찮아요?
요즘 너무 피곤해 보여요. 성우는 쓰러질 듯한 얼굴로 웃음을 지었다.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하지만 그의 손은 끊임없이 떨리고 있었다. 며칠 후 성우의 회사로 은행에서 담당자가 찾아왔다. 사장님, 지난달 대출 상환이 연체돼서 이제 구조조정 검토에 들어갑니다. 그 말이 끝나자 성우는 눈을 크게 뜨며 말했다. 아, 아닙니다. 다음 주 안으로 해결해 보겠습니다. 다음 주요? 담당자가 비웃듯 말했다. 요즘 사장님 회사 돌아가는 상황 잘 압니다. 솔직히 말해서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 말은 성우의 멱살을 쥐고 흔드는 듯한 충격이었다. 그날 저녁 성우는 결국 폭발했다. 책상을 치며 소리쳤다. 왜 나한테만 이러는 거야? 내가 뭘 잘못했다고. 하지만 그 소리는 텅 빈 사무실 벽에 부딪혀 허무하게 흩어질 뿐이었다. 며칠 뒤 밤, 성우는 침대에 누워도 한숨도 자지 못했다. 눈을 감으면 숫자들이 떠다녔다. 빚 연체료, 다음 주 상환액, 멈추지 않는 독촉 메시지. 성우 씨, 이렇게 계속 버티는 게 맞아요? 민희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성우는 한참을 가만히 있다가 천천히 턱을 개었다. 민희야, 나 형님께 내 목 유산 돌려달라고 말해볼까? 잠깐의 정적. 민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그 말 이제는 해야죠. 성우는 그 밤 거울 앞에서 눈물을 닦고 조용히 결심했다. 다음 날 오전 성우는 형님네 집을 찾아갔다. 문을 열기 전 몇 번을 망설였다. 형님이라면 분명 이해해 주시겠지. 그렇게까지 형편이 어려운 걸 알면 잠시라도 도와주겠지. 그는 그렇게 자기 자신에게 계속 말하며 마음을 다잡았다. 문을 두드리자 형수 박정순이 문을 열었다. 성우 왔나? 무슨 일이고? 성우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형수님, 형님 계세요? 있지. 들어온나? 형님 윤태수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다. 오, 성우 왔나? 와, 얼굴이 왜 이리 상했노? 성우는 입술을 한번 깨물었다. 형님, 제가 사업이 좀 힘들어졌습니다. 형님은 TV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말했다. 그래, 요즘 경기가 다 어렵지. 그래서 그때 드렸던 아버지 유산 제목, 혹시 조금만, 잠시만 돌려주실 수 있겠습니까? 당장 돈이 필요해서요. 그 순간 형님이 TV 볼륨을 올렸다. 쾅! 민희는 그때의 장면을 평생 잊지 못한다고 했다. 형님은 비웃듯 말했다. 뭐라카노 성우야. 그걸 내가 왜 돌려줘? 네가 준 거잖아. 성우는 순간 말문이 막혔다. 형님, 그땐 제가 여유가 있었고 형님이 힘들까봐. 그래, 힘들까봐 줬다면서. 근데 이제 와서 왜 돌려달라는 거고? 그건 이제 내 거 아이가. 성우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다. 형님, 지금 제가 정말 힘들어서 그렇습니다. 잠시만이라도. 아이고 딱하네. 근데 성우야, 세상이 그렇게 만만한 줄 아나? 준 건 준 거고, 뺏긴 건 뺏긴 거다. 뺏긴? 성우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그러자 형수 박정순이 끼어들었다. 맞대이. 우리는 이걸로 사업도 하고 대출도 받고 이제 저 땅은 완전히 우리 거라니까. 네가 무슨 권리로 다시 단락하노? 성우의 무릎이 풀릴 듯 흔들렸다. 그리고 형님이 마지막으로 던진 말. 앞으로 이런 이야기 다시 꺼내지 마라. 그냥 네 사정은 네 사정이고 내 사정은 내 사정이다. 그 말이 성우의 심장을 그대로 찢어 놓았다. 그날 밤
성우는 집에 돌아오자마자 부엌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다. 민희가 달려가 그를 잡았다. 성우 씨, 무슨 일 있었어요? 성우는 말을 잇지 못했다. 숨이 가빠지고 눈이 벌개지고 입술이 떨렸다. 민희야, 형님이 내 사정은 알 바 아니라 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데. 그 말에 민희는 처음으로 큰 소리로 울었다. 그 사람들은 사람이 아니에요. 성우는 그 말을 듣고도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저 몸을 웅크린 채 끝없이 떨릴 뿐이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성우는 완전히 변했다. 밥을 먹어도 맛을 느끼지 못했고 잠을 자도 악몽에 시달렸고 아침에 눈 뜨는 것이 고문처럼 느껴졌다.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건 칼이 아니라 말이라는 것을 민희는 그때 똑똑히 깨달았다. 그리고 그 말들은 성우의 마음을 조용히 그리고 천천히 죽여갔다. 민희는 그 무너짐을 고스란히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그날 이후 성우는 점점 사라져갔다. 눈빛이 흐릿해지고 말수가 줄고 웃음은 완전히 사라졌다. 어느 날 오후 민희는 밥상을 차리며 말했다. 성우 씨, 오늘은 조금이라도 먹어요. 안 먹으면 더 아파요. 하지만 성우는 밥그릇을 바라보지도 않았다. 그저 고개를 떨구고 있었다. 민희야. 그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다. 미안하다. 민희는 심장이 찢어질 듯했다. 왜 미안해요? 너만 고생시키는 것 같아서. 모든 게 내 잘못 같아서. 그 말을 듣는 순간 민희는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다. 성우 씨 잘못이 아니에요. 아주버님들이 우리를 사람 취급도 안 했던 그 사람들이 잘못한 거예요. 하지만 성우는 고개를 저었다. 그래도 나는 가정을 지키지 못했잖아. 민희는 그 말을 부정하고 싶었지만 남편의 마음속에서 이미 답이 정해져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며칠 뒤 성우는 병원에 실려갔다. 비좁은 응급실에서 의사는 말했다. 탈진의 심장 부담이 큽니다. 스트레스성 쇼크로 보입니다. 며칠은 입원하셔야 합니다. 민희는 조마조마하게 물었다. 성우 씨 많이 위험한 건가요? 의사는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환자분은 정신적인 충격이 심했습니다. 스트레스가 극도로 누적되면 심장 기능이 갑자기 멈출 수도 있어요. 그 말에 민희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죽을 수도 있다는 말인가요? 의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런 상태가 오래가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민희는 하얗게 질린 얼굴로 입술을 떨며 병실로 뛰어들어갔다. 성우는 산소 마스크를 끼고 있었다. 얼굴은 초췌했고 손은 아직도 떨리고 있었다. 민희는 남편의 손을 꼭 잡았다. 성우 씨 괜찮을 거예요. 괜찮을 거예요, 제발. 그러나 성우는 민희의 손을 미약하게 쥐고 말했다. 민희야, 정말 미안하다. 그 말은 마치 마지막 인사처럼 들렸다. 하루, 이틀, 일주일.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다. 그리고 어느 새벽 민희가 잠시 깜빡 잠든 사이 기계에서 측정하던 심박수가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했다. 삐삐삐. 경고음이 병실을 뒤덮었다. 환자 심정지. 응급팀 호출합니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뛰어들어와 성우의 가슴을 눌렀다. 하나, 둘, 셋. 제세동기 준비. 민희는 병실 밖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문 손잡이를 부여잡고 울부짖었다. 성우 씨, 제발 버텨요, 제발, 제발. 그러나 시간은 잔인하게 흘렀다. 의사의 목소리가 점점 낮아졌다. 계속합니다. 계속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사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시간 새벽 4시 27분. 사망 확인했습니다. 순간 세상이 멈춰버린 것 같았다. 민희는 병실 문에 기대며 그냥 바닥으로 무너졌다. 안 돼. 안 돼, 안 돼. 그토록 선했던 남편. 평생 남을 먼저 생각하던 사람. 단 한 번도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하지 않았던 사람. 그 사람이 주변 사람들의 말 한마디, 무책임한 형의 탐욕, 그 잔인한 배신 때문에 세상에서 사라진 것이다. 장례식 날, 민희는 조문객을 맞으며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다. 민희야, 너무 애썼다. 힘내라. 그런 말들조차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성호의 영정 사진을 보는 동안 민희의 가슴 속에서는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어떤 감정이 자라났다. 분노도 아니고 슬픔도 아니고 원망도 아닌 결심. 성호 씨, 당신을 이렇게 만든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떤 결말을 맞는지 내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될 거예요. 장례식 마지막 날, 민희는 남편의 영정을 어루만지며 조용히 말했다. 당신이 못했던 말, 당신을 대신해서 내가 할게.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흐릿하지 않았다. 아주 단단했다. 그리고 민희는 형님네를 찾아갔다. 형수 박정순이 문을 열자 민희는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형님, 성호 씨 죽었어요. 그 말에 형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뭐라고? 형님. 윤태수는 거실에서 그 말을 듣고 멈칫했다. 민희는 조용히 덧붙였다. 형님들 때문이에요. 형님은 얼어붙었다. 나 때문이라니 뭔 소리고. 아주버님이 그랬죠. 내 사정은 알 바 아니다. 그 말이 남편의 가슴을 찢어버렸어요. 형수는 아무 말도 못했다. 민희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이제부터 형님들 삶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지켜보세요. 그 말은 저주가 아니라 예고였다. 그리고 실제로 재앙은 이미 형님 집 앞으로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다. 성호의 장례가 끝난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은 어느 날, 마을에 묵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윤태수 형님네 땅이 압류됐다더라. 대출 못 갚아서 은행이 가져갔대. 아이고, 이제 끝난 거 아니여. 이 소문은 바람보다 빠르게 퍼져나갔다. 민희가 이 소식을 처음 들은 건 시장에 들른 한 아주머니가 건넨 말 때문이었다. 동서, 그쪽 형님네 요즘 장난 아니던데? 밤마다 울음소리 들린다더라. 민희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생선값을 건네고 조용히 돌아섰다. 그때는 이미 알았다. 업은 돌아오고 있었고 그 업보는 생각보다 더 잔인하게 형님네를 휘감고 있다는 것을. 며칠 후 형님네 집 앞에는 빛 독촉업체 차량이 2대나 서 있었다. 윤태수 씨 맞습니까? 연체금 8개월째입니다. 강제 집행 들어갈 겁니다. 형님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쥐었다. 아, 이제 진짜 끝이네. 내가 왜 그랬을까 왜. 형수 박정수는 울며 붙잡았다. 우리 어떻게 여보. 뭐라도 좀 해봐요 제발. 형님은 이를 악물며 말했다. 방법이 없는데. 은행도 우리 상대도 안 하더라고. 형수는 다시 울부짖었다. 동서가 좀 도와주면 안 되나? 그 집은 그래도 빚도 없고 생활도 하잖아. 형님은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다. 재수 씨는 이젠 우리 쳐다보지도 않을 거다. 그 말에 형수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리고 몇 주 뒤 형님네 집에 진짜 비극이 찾아왔다. 형님이 몰래 투자했던 사업이 사기로 판명된 것이다. 투자금은 물론 담보로 맡겼던 땅까지 모두 사라졌다. 형님은 그 충격에
하루 종일 집 앞에 앉아 멍하니 있었다. 내 전부였는데 다 날아갔다. 형수 박정수는 주저앉아 울어댔다. 아이고, 아이고, 내 팔자야. 우린 이제 어디서 살아? 형님은 집벽에 머리를 박으며 울부짖었다. 진짜, 왜 이렇게 됐지? 왜? 그때서야 형수는 바로 그날, 그 순간, 처음으로 남편에게 소리쳤다. 이게 다 당신 때문이야. 성우가 준 땅만 안 건드렸어도 우리 이렇게 안 됐다, 아이가. 형님은 멍한 표정으로 형수를 바라보았다. 그건 내 거였다. 성우가 준 거잖아. 준 거면 뭐. 그런 식으로 함부로 쓰라는 뜻이 아니었잖아. 그 땅은 성우가 당신한테 선의로 준 거지. 당신 멋대로 사업하라고 준 게 아니었다고. 형수의 말이 끝나자 형님은 그대로 바닥에 쓰러져 울었다. 아, 성우야. 성우야. 내가 잘못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다. 며칠 뒤 형님네 집에는 번개처럼 압류 딱지가 붙었다. 냉장고, TV, 세탁기, 거실 장식장, 아이들 책상, 심지어는 주방 식기까지. 형수 박정수는 그걸 붙잡고 절규했다. 이거 우리 애들 건데요. 제발, 제발 좀 살려주세요. 하지만 집행관의 얼굴은 돌처럼 굳어 있었다. 규정입니다. 저희도 어쩔 수 없습니다. 아이들은 벌벌 떨며 엄마 뒤에 숨어 울고 있었다. 형님은 벽을 붙잡고 울부짖었다. 나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들의 울음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이 와중에도 형님은 몰래 술을 마시기 시작했다. 가게 뒷골목 포장마차에서 값싼 소주를 마시며 말했다. 내가 왜 이런 거지? 성우야, 성우야. 미안하다, 미안하다. 술상 위에는 형님이 쥐고 있던 땅 문서의 복사본이 있었다. 이제는 아무 의미도 없어진 종이 조각. 포장마차 주인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형님, 이제 그만 들어가시소. 오늘도 많이 마셨네. 하지만 형님은 술잔을 비우며 중얼거렸다. 성우가 그때 내 집 앞에 와서 그렇게 울었는데 내가 그걸 무시했어. 형님의 어깨는 털끝까지 무너져 있었다. 어느새 형님네는 마을에서 동정도 도움도 받지 못하는 존재가 됐다. 평소에는 잘난 척하고 욕심 부리던 사정을 모두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마을 사람들은 말했다. 그 집은 업보가 센 거지. 막내한테 너무한 거 아니여? 성우 죽은 것도 결국 형님 때문이란 말도 있더라. 이 모든 말은 형님의 귓가에 사무치게 박혔다. 그러던 어느 날 형님과 형수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생활비가 끊겨 며칠째 라면 하나도 먹지 못했고 난방이 끊겨 손이 얼어붙은 채 떨고 있었다. 형수는 결국 울며 말했다. 여보, 우리 동서 찾아가자. 그 말을 들은 형님은 눈을 크게 떴다. 재수 씨가 우릴 받아줄까? 형수는 울며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 갈 데 없다. 동서라도 도와달라고 무릎이라도 꿇어야지. 형님은 입술을 떨며 말했다. 그래, 가보자. 한 번만 더 부탁해보자. 그리고 그날 밤 두 사람은 마지막 남은 체면을 버리고 미니의 집으로 향했다. 어둠에 묻힌 골목을 비틀거리며 걸어가는 두 사람의 모습은 마치 모든 걸 잃은 유령 같았다. 서로를 붙잡고 겨우 걸어가는 모습은 예전 그들이 보여주던 오만함과 전혀 다른 얼굴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미니의 집 앞에 도착한 형님은 손을 떨며 문을 두드렸다. 재수 씨,
제발, 제발 한 번만. 그들의 목소리는 아주 오래전 성우가 그들에게 보였던 절박함과 정확히 같은 음색이었다. 운명은 그렇게 원을 그리듯 돌아오는 법이었다. 미니의 집은 어둠 속에서 조용히 잠겨 있었다. 차가운 겨울밤 공기 속에 문 밖에서 두 사람의 떨리는 숨소리만 들려왔다. 형님 윤태수와 형수 박정순. 그들은 문 앞에서 몇 번이고 손을 떨다가 마침내 노크를 했다. 두드리는 손끝에는 자존심도 체면도 그들이 그토록 고집스럽게 지키던 체면 따위는 이미 한 줌도 남아있지 않았다. 재수 씨, 형님의 목소리는 이미 울음에 잠겨 있었다. 우리 좀 도와주이소. 문 안은 고요했다. 형수는 울먹이며 말했다. 동서 제발 한 번만 나와줘. 우리가 이제 갈 데가 없어. 몇 초의 정적. 그리고 문이 천천히 열렸다. 미니가 모습을 드러냈다. 얼굴에는 아무 감정도 없었고 눈빛은 너무나 차갑고 단단했다. 형님과 형수는 문이 열리는 순간 바로 바닥에 엎드렸다. 두 사람의 이마가 미니 발치에 닿을 정도로 깊이 엎드린 채 목소리는 완전히 무너져 있었다. 재수 씨 제발 살려주이소. 우리가 잘못했다. 우리가 미쳤었다. 우리가 욕심에 눈이 멀어서 성우한테도 재수 씨한테도 정말 나쁜 짓 했다. 형수는 손을 떨며 미니의 바지자락을 붙잡았다. 동서 제발 도와줘. 우리 애들이 굶고 있어. 보증금도 못 내고 난방도 끊겨서 우리 집 애들이 떨고 있어. 미니는 무표정하게 물었다. 두 분이 여기 왜 오셨습니까? 그 말은 마치 재판관의 판결문처럼 무섭고 차가웠다. 형님은 머리를 든 채 눈이 벌겋게 충혈된 목소리로 말했다. 재수 씨, 우리가 잘못했다. 그때 성우가 와서 그 말할 때 내가 그걸 듣고도 그렇게 대했으면 안 됐는데 내가 바보였다. 미니의 표정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성우 씨가 어떤 말 했는데요? 그날 남편이 굳이 형님네 집까지 찾아가서 무슨 말을 했을까요? 형님은 입술을 떨며 말했다. 잠시만 도와달라 하더라. 그때 내가 네 사정은 알 바 아니다 라고 했소. 미니는 그 말을 한 번 더 입안에서 굴려보듯 되뇌었다. 내 사정은 알 바 아니다. 형수는 울음을 터뜨리며 말했다. 동서 그때 우린 정신이 아니었어. 우리가 잘 나간다고 착각하고 뭔 짓을 한 건지도 모르고 정신이 아니었다고요? 미니는 차갑게 물었다. 그럼 남편이 그 말을 듣고 어떤 표정이었는지는 기억하십니까? 형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만 떨궜다. 미니는 조용히 말했다. 그날 남편은 집에 돌아와 바닥에 주저앉아 1시간 동안 울었습니다. 말도 못하고 숨도 제대로 못 쉬면서요. 형님은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정말 미안하다. 미니는 그런 형님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정적? 그리고 미니의 목소리가 칼처럼 가볍게 울렸다. 그리고 이제 와서 저한테 무슨 부탁을 하시려고 오신 겁니까? 형수 박정수는 그 말에 모든 걸 걸 듯 고개를 들었다. 동서 우리 집이 이제 진짜 끝났어. 애들도 학교 못 다녀. 집주인이 쫓아내려고 하고 우리한텐 아무도 없어. 동서밖에 없어. 그 순간이었다. 미니의 얼굴에서 아주 천천히 아주 조심스럽게 표정 하나가 떠올랐다. 슬픔도 미움도 연민도 아닌 깨달음. 미니는 말했다. 저도 남편을 잃었어요. 형님과 형수는 그 말에 얼어붙었다. 그리고 남편을 잃게 만든 건
아주버님과 형수님이에요. 형님은 다급히 손을 흔들었다. 아니다. 재수 씨, 그건 아니지. 우리가 죽이려고 그런 건 아니지 않나? 죽이려고 한 게 아니어도 죽음에 이르게 한 건 결국 형님들이었습니다. 형님은 오열하며 울부짖었다. 재수 씨, 제발, 제발 용서해줘. 제발 우리가 잘못했소. 진짜 잘못했다. 형수도 손을 모아 울었다. 동서, 우리가 잘못했어. 우리 이제 무릎 꿇고 빌게. 죽으라 하면 죽을게. 살려만 줘. 민희는 두 사람을 한참 동안 내려다봤다. 그 눈빛에는 어떤 감정도 없었다. 그저 깨끗한 아무것도 남지 않은 눈빛. 그리고 아주 조용히 말했다. 돌아가세요. 형님은 절규했다. 재수 씨, 제발. 우리가 진짜 죽는다니까. 아이들도 있다. 재수 씨, 진짜 부탁이다. 민희는 문을 잡았다. 그리고 마치 판결을 내리듯 말했다. 저는 남편을 잃었습니다. 형님들은 재산을 잃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덧붙였다. 그건 같은 무게가 아닙니다. 문은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닫혔다. 형님과 형수는 문 앞에서 오랫동안 울부짖었다. 재수 씨, 제발 도와주이소. 제발, 제발. 그 울음은 한겨울 바람 속에 서서히 녹아 사라졌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형님네에게 가장 잔인한 통보가 내려온다. 강제 퇴거 집행일 통지. 세상은 기가 막힐 정도로 정확했고 업보는 더없이 무서웠다. 강제 퇴거 통지서가 붙은 지 이틀째 되는 날 형님네 집 앞에는 파란색 작업조끼를 입은 집행관들이 서 있었다. 윤태수 씨, 이제 집행합니다. 지금부터 30분 후에 들어갑니다. 형님 윤태수는 그 말을 듣고 바로 바닥에 주저앉았다. 안 돼요. 제발 하루만 더. 하지만 법은 형님의 절규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형수 박정수는 손을 떨며 집행관에게 매달렸다. 아저씨 제발 부탁이에요. 우리 애들이 지금 학교도 못 가요. 우리는 갈 데가 없다니까요. 그러나 집행관은 냉정하게 말했다. 여기도 우리도 사정이 있습니다. 오늘은 무조건 비워야 합니다. 형수는 주저앉아 울어버렸다. 아이 두 명은 그 뒤에서 울먹이며 버려진 인형을 끌어안고 있었다. 집안에서는 어수선한 집행이 시작됐다. 거실 장식장, TV, 냉장고, 책상, 옷장, 모든 가구에 분홍색 압류 딱지가 붙었다. 형님은 그걸 하나하나 뜯어내며 절규했다. 이거 우리 애들 건데 제발 놔두이소. 이건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절규는 집행관의 손을 멈추게 하지 못했다. 형수는 대문을 붙잡고 울부짖었다. 동서 좀 불러줘. 동서가 와야 해. 동서가 있어야 해. 형수의 그 말이 마치 비에 젖은 종이처럼 집 앞에서 힘없이 흔들렸다. 그리고 그날 오후 형님네는 결국 집에서 쫓겨났다. 성우가 절망 속에서 걸어갔던 그 길을 이제 형님과 형수가 똑같이 밟고 있었다. 큰 짐 보따리 하나와 남은 옷 몇 벌을 끌어안고 그들은 거리를 헤맸다. 아이들은 울며 말했다. 엄마 우리 집은 이제 어디 있어? 형수는 입술을 물며 말했다. 이제 엄마도 모르겠다. 그 눈동자는 이미 희망을 잃고 있었다. 몇 시간 후 형님은 마지막 남은 곳 미니의 집을 다시 찾아왔다. 문을 두드리는 그의 손은 더 이상 힘이 없었다. 재수 씨, 한 번만 도와주이소. 미니는 문을 열고 나왔다.
겨울 바람이 몰아치고 있었지만 그녀의 표정은 흔들리지 않았다. 형님은 문 앞에 무릎을 꿇었다. 이번엔 완전히 힘이 빠진 모습이었다. 재수 씨, 나 이제 진짜 아무것도 없소. 나 하루 한 끼도 못 먹고, 애들은 학교도 못 가고, 우린 갈 데도 없소. 민희는 조용히 물었다. 왜 저에게 오셨는데요? 형님은 울부짖었다. 재수 씨, 정말 잘못했다. 우리가 미쳤었소. 성우가 그때 그렇게 부탁했는데, 내가 그걸 듣고도 그런 짓을. 민희의 눈이 천천히 흔들렸다. 하지만 그녀는 다시 단단하게 눈을 감았다. 그런데 왜 이제 와서 저에게 도와달라고 하시는 건데요? 형님의 눈이 벌겋게 충혈됐다. 재수 씨, 우리 이제 진짜 죽는다니까. 우리 애들만이라도 살려주이소. 그때 형수 박정순도 형님의 옆에 주저앉았다. 동서, 우리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동서 말대로야. 우리가 사람이 아니었어. 우리가 욕심에 눈이 멀어서 동서한테도 성우한테도 정말 나쁜 짓 했어. 박정순의 눈동자는 두려움과 절망에 완전히 물들어 있었다. 민희는 잠시 두 사람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떨리는 어깨, 가난에 젖은 손, 그리고 절망을 숨기지 못하는 울음.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래요. 저도 남편을 잃었습니다. 형님은 그 말에 멈춰섰다. 재수 씨, 민희는 흔들리지 않았다. 남편은 매일 밤 잠도 못 자고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울면서 내가 잘못한 거냐고 그렇게 말했어요. 형수는 손으로 입을 막았다. 민희는 차갑게 말했다. 그런 남편에게 형님이 뭐라고 하셨죠? 형님은 울부짖으며 말했다. 내가 네 사정은 알 바 아니다라 했다. 민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그 말 때문에 남편은 무너졌어요. 그리고 죽었어요. 형님은 그대로 바닥에 엎드렸다. 용서해줘라 재수 씨. 제발. 내가 잘못했다. 내가 성우 죽인 거 맞다. 제발. 그 절규는 한 인간의 마지막 자존심이 깨지는 소리였다. 박정순도 고개를 조아렸다. 동서 우리 정말 아무 데도 없어서 그래. 동서라도 아니면 우릴 받아줄 사람이 없어. 민희는 조용히 숨을 내쉬었다. 그 숨결에는 분노도 증오도 남아있지 않았다. 대신 상처에서 흘러나온 조용한 결론만이 있었다. 돌아가세요. 형님은 그 말에 숨이 멎은 듯 멈춰섰다. 재수 씨, 안 돼, 제발 안 돼. 돌아가세요, 아주버님. 여긴 형님들이 있을 자리가 아니에요. 형수도 울부짖으며 말했다. 동서, 제발 우린 진짜 끝났어. 우린 죽게 생겼다니까 제발. 민희는 아주 조용히 말했다. 저는 남편을 잃었습니다. 형님들은 재산을 잃었고요. 그 말은 저주가 아니라 사실이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했다. 그건 같은 무게가 아닙니다. 민희는 천천히 문을 닫았다. 두 사람의 울음이 문틈 사이로 허공에 퍼졌다. 재수 씨, 제발 한 번만. 동서, 우리 살려줘. 제발. 민희는 문 뒤에서 아주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리고 속삭였다. 성우 씨, 이제 됐어요. 일주일 후 마을 사람들은 말했다. 태수 형님네 결국 어디 산대? 멀리 친척집 전전한데. 애들은 지방 학교로 전학 갔다더라. 형님은 공사판 나간대. 형수는 식당에서 일한다더라.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다. 업보는 그렇게 정확했다. 그날 밤 민희는 남편 영정 앞에 향을 피웠다.
창밖에는 바람이 불고 있었지만 미니의 얼굴은 오랜만에 편안해 보였다. 성우 씨, 당신이 못했던 말들 내가 대신 해줬어요. 그리고 아주 천천히 미소 지었다. 이제부터는 당신 목까지 내가 잘 살아볼게요. 그 미소는 그 어떤 복수보다 더 깊고 더 단단한 해방이었다. 그리고 미니의 밤은 조용하고 평화롭게 다시 처음부터 흘러가기 시작했다.